어서 오세요. 지금부터 책이 담고 있는 환상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초콜릿칩 쿠키 살인사건. 조앤 플루크. 한나 스웬스는 재활용 상점에서 구입한 오래된 가죽보머 재킷에 미끄러지듯 팔을 집어넣고는 아까부터 그녀의 발목에 볼을 비비고 있는 커다란 오렌지빛 숫고양이를 안아올렸다. 좋아, 모이쉐. 사료를 한 번 더 채워줄게. 오늘 밤까진 그게 다야. 모이쉐를 주방으로 안고 들어가 사료 그릇 옆에 내려놓으며 한나는 문득 모이쉐가 아파트 근처를 떠돌아다니던 때가 떠올랐다.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꼬질꼬질 더러워진 불쌍한 고양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녀석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누가 찢어진 귀에 25파운드나 나가는 애꾸는 고양이를 키우려고 하겠는가. 한나는 고양이에게 모이쉐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비록 모이쉐는 레이크 에덴의 고양이 경연대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할 만큼 예쁘지는 않지만 한나와 녀석 사이에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동지애 같은 것이 있었다. 무엇보다 둘 사이에는 커다란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둘 다 격렬한 전투로 인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란 것이다. 한나는 엄마에게서, 모이쉐는 거리의 거친 삶에게서. 한나가 사료 그릇을 채우는 동안 모이쉐는 행복한 듯 가르렁거렸다. 녀석은 더 이상 먹이와 잠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 것을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수많은 방법으로 감사를 표시하곤 했던 것이다. 오늘 아침만 해도 물 주는 것을 잊어버려 시들어버린 아프리카 제비꽃 옆에서 죽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보통 여자라면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저 끔찍한 것을 얼른 치워달라고 소리쳤겠지만 한나는 달랐다. 그저 쥐 꼬리를 잡아 쓰레기통에 버린 후 집안의 설치류를 모두 몰아내준 모이쉐를 후하게 칭찬해줄 뿐이었다. 그럼 이따 보자, 모이쉐. 한나는 애정어린 손길로 모이쉐를 토닥거려주고는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고 막 나가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한나는 창고 세일 때 산 사과 모양의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아직 새벽 6시밖에 되지 않았다. 엄마가 이렇게 일찍 전화할 린 없는데 이상한걸? 모이쉐가 사료 그릇에서 머리를 들더니 한나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녀석은 한나의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다. 엄마가 한나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싫은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엄마는 애꿎은 팬티 스타킹 몇 장 버려지고 나서야 매주 화요일마다 갔던 모녀만의 저녁 식사 횟수를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다. 한나는 자동응답기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중도에 꺼버리고는 수화기를 들었다. 역시 엄마였다. 안녕, 엄마.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라 길게 통화할 수 없어요. 모이쉐가 전화기를 노려보며 꼬리를 흔들어댔다. 한나는 녀석의 익살스러운 몸짓에 웃음이 나는 것을 참으며 모이쉐에게 윙크를 보냈다. 아니요, 엄마. 노먼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면 알아서 하겠죠.
엄마가 또다시 남자를 유혹하는 법에 대한 지겨운 강의를 늘어놓자 한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젯밤 저녁 식사는 정말 끔찍했다. 한나가 엄마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손님들이 있었다. 바로 엄마의 새 이웃인 미망인 캐리 로드 부인과 아들인 노먼이었다. 존경스러운 두 어머니께서는 행복한 눈빛을 교환하시며 한나와 노먼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인지를 얘기하는 동안 구역질 나는 하와이식 항아리 로스트 구이와 빨간 부엉이 식료품점에서 사온 초콜릿 덮인 너트 케이크를 사이에 두고 한나는 노먼과 최대한 상냥하고 공손하게 대화를 나누어야만 했다. 저기 엄마, 나 정말 시간이... 한나는 말을 멈추고 천장을 쳐다보았다. 엄마가 얘기를 시작했다 하면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다. 엄마는 여자란 무릇 30살이 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지금 그대로의 삶에 만족한다는 한나의 진심 어린 토로도 레이크 에덴에 살고 있는 모든 총각들을, 심지어 이혼남까지 한나와 엮어보려는 엄마의 강력한 의지를 막지 못했다. 네, 엄마. 노먼은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또다시 노먼이 얼마나 훌륭한 총각인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한 엄마에게 한나는 그만 질려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당신의 큰딸이 자신보다 8살이나 많은 치과의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툭하면 잇몸 질환에 대해서 떠들어댈 그런 남자를. 미안한데요, 엄마. 나 정말 늦었어요. 그때 모이쉐가 주인이 곤경에 처한 것을 알기라도 한 듯 오렌지색 앞발로 사료 그릇을 뒤집어 엎었다. 놀란 한나는 잠시 동안 모이쉐를 쳐다보다가 이내 알겠다는 듯 싱긋 웃었다. 이제 그만 끊어야겠어요, 엄마. 방금 모이쉐가 사료 그릇을 엎어서 바닥이 온통 사료 천지예요. 한나는 노먼의 연간 수입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는 엄마의 말을 끊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얼른 사료를 주워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사료를 담아주었다. 영리하게 굴어진 상으로 고양이 크런치도 몇 개 얹어주었다. 모이쉐가 만족스럽게 크런치를 오작오작 씹는 소리를 들으며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한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급하게 뛰어내려가 트럭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트럭은 그녀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시릴 머피의 중고차 매장에서 산 중고 쉐비였다. 한나는 어디서나 눈에 띌 수 있도록 쉐비를 애플 캔디의 붉은색으로 칠했고 앞문에는 그녀의 베이커리 카페 이름인 쿠키 단지를 금색으로 새겨 넣었다. 심지어 쿠키스라고 쓰여진 장신용 번호판까지 달았다. 한나는 카드 열쇠를 이용해 주차장을 통과한 후 올드 레이크 로드를 향해 북쪽으로 차를 몰았다. 레이크 에덴에도 고속도로가 있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시내로 나갈 때는 대부분 올드 레이크 로드를 이용했다. 올드 레이크 로드는 에덴 호수를 감싸고 돌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좋았다. 여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중 일부는 명칭 때문에 혼란스러워했고 한나는 관광객들이 물어볼 때마다 웃으며 설명해 주었다. 호수 이름이 에덴 레이크이고 호수 옆에 자리한 마을의 이름은 레이크 에덴으로 불린다는 것을. (10월) 셋째 주 날씨치고는 아침 공기가 매우 찼다. 미네소타의 가을은 매우 짧아서 단 몇 주에 불과한 알록달록한 단풍의 향연 때는 모두들 카메라를 들고 나와 사진을 찍어댄다.
낙엽이 다 떨어진 나뭇가지가 잿빛 하늘을 향해 앙상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찬바람은 이내 눈송이로 바뀌고 첫눈은 아이들에게는 기쁨의 함성을, 어른들에게는 회상에 젖은 한숨을 자아내고는 했다. 눈이 많이 내리면 아이들은 썰매나 스케이트를 타고 눈싸움을 하느라 바쁘지만 어른들은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해진다.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에덴 호수를 찾은 사람들은 노동절이 끝나면 도시에 있는 자신들의 안락한 집으로 돌아간다. 호숫가에 있는 방갈로들은 텅 비고 방갈로의 파이프들은 영하의 기온에 얼어 터지지 않도록 단열재로 싸매고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빙판 위를 훑으며 달려오는 매서운 바람을 막기 위해 창문들도 모두 판자로 덧대어진다. 겨울이 오면 여름에 4배로 불어났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고작 3,000명도 되지 않는 레이크 에덴의 주민들만 남는다. 한나가 올드레이크 로드와 데일리 애비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적신호를 받고 잠시 정차하는 동안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고지카우 데일리의 창고 옆에서 론 라살르가 오늘 배달할 물품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우유나 크림, 계란 등의 유제품을 절연 박스에 담아 배달하는 론은 매일 아침 이 시간쯤엔 배달 일을 마치곤 했다. 론은 한 손으로 턱을 감싼 채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직 끝마치지 못한 배달보다 더 심각한 뭔가를 고심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는 이유가 궁금했지만 어차피 카페로 배달을 올 테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론은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서 정확히 아침 7시 35분이면 그녀의 카페 뒷문을 두드릴 것이다. 론은 한나가 주문한 물품들을 나르고 난 후에는 항상 안으로 들어와 향 좋은 커피 한 잔과 방금 구운 따뜻한 쿠키를 사서는 정해진 배달 코스를 다 돌았고 오후 3시쯤 다시 한나의 카페에 들러 항상 먹는 쿠키 한 상자를 더 사가곤 했다. 론은 쿠키 상자를 트럭에 두고 다음날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듯했다. 그때 론이 한나의 차를 알아보고는 손을 흔들었다. 마침 청신호를 받아 차를 출발시키던 한나는 아침 인사로 경적을 울렸다. 짙은 곱슬머리에 다부진 근육이 돋보이는 론은 확실히 호감 가는 청년이었다. 한나의 막내 여동생인 미셸만 해도 론이 톰 크루즈만큼 잘생겼다며 고등학생 때부터 그와 데이트해보고 싶어 안달이었다. 현재 맥칼레스터 대학에 다니고 있는 미셸은 아직까지도 방학 때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론에 대해 물었다. 3년 전 마을 사람들 모두 조단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의 스타 쿼터백인 론이 졸업 후엔 당연히 프로팀에서 뛰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론은 고등학교 마지막 시합에서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고 안타깝게도 프로 선수가 되려던 그의 희망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한때 한나는 론이 정말 가엾다고 생각했었다. 고지카우 데일리의 배달 트럭을 모는 일은 결코 론이 그리던 영광스러운 미래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론은 여전히 마을의 영웅이었다. 레이크 에덴 주민들 모두 주 챔피언십에서 극적인 터치다운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론의 훌륭한 플레이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우승 트로피는 유리 케이스 안에 넣어져 조던 고등학교에 전시되어 있고 론은 시간이 날 때마다 무상으로 레이크 에덴 미식 축구팀에서 코치를 해주고 있었다. 어쩌면 프로팀에서 벤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느니 차라리 작은 마을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른 시간이라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한나는 25마일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며 달렸다. 교통위반 단속원인 허브 비즈먼은 엑셀을 부주의하게 밟아대는 주민들을 단속하는 일이라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곤 했다. 물론 한나는 한 번도 딱지를 떼인 적이 없지만 엄마는 마지 비즈먼 부인의 막내 아들이 자신에게 벌금을 징수한 것에 대해 아직도 화를 내고 있었다. 메인과 4번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차를 돌린 한나는 카페 뒷길로 들어갔다. 사각형의 흰색 건물에는 주차구역이 2개 있었다. 한나는 그중 하나에 트럭을 주차시키고는 트럭 앞 범퍼에 감겨있는 코드를 풀어 건물 뒤에 있는 콘센트에 꽂았다. 햇살은 눈부셨고 라디오에선 아나운서가 오늘 기온이 영상 4도까지 오를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히터를 사용할 일이 없을 듯했다. 하지만 겨울이 돌아오고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엔진 가동을 위해 히터가 필요했다. 한나는 차에서 코트를 꺼낸 다음 조심스레 차문을 잠갔다. 레이크헤드는 비교적 안전한 마을이지만 허브 비즈먼은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견하면 딱지를 끊곤 했다. 한나가 뒷문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푸른색 토요타 한 대가 한나의 카페 옆에 갈색 건물의 주차구역으로 들어왔다. 클레어 로저스였다.